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그 반가운 뉴스, 그러니까 반가운 건 아니고 제가 한 4개월 전에 영상 올렸던 내용이 이렇게 언론에서 이제 딱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기분이 제가 좋아요.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아, 내가 연구를 잘했구나. 내가 유튜브에 영상 만들어서 소개해드린 게 참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네, 여기 곧장 자료를 볼게요. 아시아경제, 자, 요거 제가 잘못했네. 아시아경제가 아닌데, 이게, 매일경제. 제목 좀 이따 바꿀게요. 예, 썸네일은 바꿀게요. 예, 전에 거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했더니, 아시아경제를 안 바꿨네. G20 가계빚 줄이는데 한국만 나홀로 늘어. 여기까지가, 매일경제 기사고요. 제목이고요. 밑에 거는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210% 넘긴 일본 스페인 골 난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8월 초, 그러니까 지금 4개월 전이더라고. 날짜 보니까 8월 11일 날 올렸더라고요. 요거거든요. 자, 요 배경을 그대로 썼어요. 제가 15년 주기 버블 붕괴 직전에 1991년 일본, 2006년 스페인, 2021년 한국 통계 수치가 똑같다. 요게 얼마나 많은 뷰를 했는지 제가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보실래요? 보니까 8월, 요게 지금 그때 올렸던 영상인데요. 8월, 여기 보니까 8월 11일로 돼 있네요. 8월 11일. 그리고 조회수가 97,000회예요. 지금 제가 6개월 정도 유튜브 시작했는데, 6개월 됐는데, 그 중에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이 영상이에요. 사람들도 댓글도 어마무시하게 달렸어요. 좋아요도 많이 있고, 그 당시는 쇼킹했거든요. 이런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15년 주기로 91년에 일본의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 시작된 거, 그리고 서프라임 때 2006년 스페인, 그리고 지금 15년 주기로 경제지표 통계 수치가 똑같은 거, 그게 오늘 기사에 나왔길래 제가 오늘 요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기사부터 볼게요. 오늘 기사입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예요. 좀 길어서 제가 마스킹을 좀 해왔어요. 여러분들께 좀 빨리 읽어드리려고요. 보세요. 오늘자 기사인데 5시 좀 전에 나온 기사네요. 선진국 20개 G20 가계빚 줄이는데 한국만 홀로 늘어. 우리는 G20이 안 드나? 들 텐데 우리. BIS 2분기 민간 신용 분석. 소득 대비 부채 비율 218%. 선진국 평균보다 50% 포인트나 높대요. 한 170, 160%, 170, 168% 정도, 하여튼 170 정도밖에 안 되겠죠, 선진국은. 자, 여기 있네. 170%라고 나와 있네. 170%. 170%고, 민간 신용은 218% 우리나라, 지금. 여기, 죄송한데, 요거 하나만, 체킹을 할게요. 제가 요거를 안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게 없어졌어, 요게. 죄송합니다. 여기, 얼른 할게요.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이제 보이죠? 네, 됐습니다. 네, 동그라미 이게 그러니까 보이죠? 마우스가 작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우리나라 민간신용이란 가계신용, 기업신용 합쳐서, 그러니까 정부 빼고 주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정부, 기업, 민간. 근데 아니 정부, 기업, 가계. 그 가계와 기업을 합쳐서 민간이라고 그러죠. 정부의 상대적인 개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18.1%래요. 이거를 제가 그 당시에는요 213%인가 그랬었어. 그러니까 8월 달에 올릴 때 8, 9, 10, 11, 12 4개월 전이네. 4개월 전. 8월 11일이니까 진짜 딱 4개월 전이네요. 그 당시는 2분기가 아니라 1분기 데이터로 했다고. 1분기 데이터로. 그때가 213%인가 막 그랬었을 거예요. 큰일 났다. 210% 넘었을 때 일본과 스페인이 어떤 골 났는지 아느냐. 이제 그 영상이었거든요. 자, 1분기보다 높아졌대. 1분기는 216%인데 그때 제가 시뮬레이션 한 거는 213%였어요. 나중에 확정된 게 216%죠.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것보다 더 나온 거지. 왜냐면 그 당시는 210%가 안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전년도가. 그래서 제가 시뮬레이션 한 게 213%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16%, 지금은 218%. 계속 늘죠?
명목 GDP를 증가율 1.9%보다 민간 신용 증가율 2.8%가 더 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레버리지 비율이 더 커졌다. 52개국 중에요. 1분기 대비 2분기가 오른 나라는 4곳밖에 없대. 4곳. 한국, 그리스, 홍콩, 싱가포르 딱 4군데래요. 근데 이제 52개국뿐만 아니라 그 중에 좀 줄여서 G20로 하면은요, 한국밖에 없대요. 야, 혼자 1등이야. 다른 이 G20는 178%인데 우리는 178%에서 170%로 8%가 줄었어. 그리고 미국도 1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전부 줄이는 중이야. 반면 한국은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몇 년째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는 금융당국이 부채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부동산 급등으로 대출 수요가 커지면서 소득 대비 부채가 더 커졌다. 그러니까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레버리지 부채를 많이 끌어들여 가지고 더 큰 집, 더 좋은 집, 더 비싼 집 이렇게 몰려가니까 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하여튼 218%래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210% 정도 됐을 때보다 훨씬 늦은 거죠. 이게 8월 달에는 얘가 1월 달 걸로 시뮬레이션 한 거거든요. 하여튼 이건 시한폭탄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취약계층의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 GDP 대비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것은 특히 민간 시중 210% 중에 가계도 100%가 넘어요.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부채가 그러니까 100%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대기업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주로 대출이래. 대출. 주식 발행, 채권 발행 못 하잖아요. 조금 영세 소상공인들은. 그러니까 은행에서 사업 자금이든지 뭐 어떤 방법을 해서 빌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생활비로도 쓰고 뭐 사업 자금도 쓰고 하겠죠. 그리고 가계, 그러니까 기업 부분 말고 가계 부분에서는 보면요, 전월세 값 급등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생계형 대출이라 이거예요. 어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돈을 빌려 연명하는 기업과 가계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 지금부터 그 전에 했던 자료랑 최근 자료랑 제가 업데이트한 거랑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언제 거냐면요, 어딨냐, 여기 있네, 여기. 2020년 1분기, 작년 1분기예요. 그러니까 올 1분기가 아니고 작년 1분기예요. 1년 하고도 한 10개월 전 거예요. 작년 3월 달 거. 자, 이때요, 한국이 가계부채 비율이요 97.9%래요. 작년 1분기예요. 근데 지금은 100%가 훨씬 넘어 있어요. 110 몇 %예요. 그리고 이때 2010년, 8년, 9년 이때 서프라임 이후에 선진국들은 영국도 줄이고 미국도 줄이고, 미국도 100%까지 갔었어요. 가계부채가. 그 다음에 선진국은 전반적으로 73%밖에 안 되는데 작년 1월 1분기에 우리가 97.9%였어요. 근데 이거보다 거의 한 15%, 10몇 %가 늘었어요, 지금. 큰일이라니까, 이게. 이제 최근 자료 볼게요. 보세요. 일단 97.9%였어요. 100%가 안 됐어요. 이제 지금 자료 볼게요. 이것도 아마 2분기일 거예요. 짠. 2분기라고 나오네요. 2분기. 지금 1년하고도 1분기가 지난 현재예요. 지금 몇이에요? 104%예요. 3분기는 더 늘었을 거야. 그때보다 뭐 17%가 늘었죠. 17%. 97%였잖아요. 7%가 늘어. 7%. 97%였는데 지금 104%잖아요.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7%가 더 는 거야. 다른 나라는 줄어들 때.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6% 포인트로 해가지고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절대적인 규모도 1등. 그 다음에 증가율도, 증가폭도 전년 동기 대비 1등.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것만 1등을 하네. 이거는 줄어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최근 자료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 데이터가 하다가 말았구나. 할 수 없네요. 잠깐만요. 할 수 없네요. 그냥 할게요.
여기서 하나 지우고, 네, 제가 중복되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요 자료. 이 자료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또는 기업부채, 이런 민간부채, 이게 보통 부채 플러스 신용까지, 대출이랑, 그 다음에 카드 매출,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금, 이런 걸 다 합쳐서 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보다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 신용이라니까 저도 신용으로 할게요. 가계신용, 민간신용. 자, 1960년부터 60년 동안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신용, 이런 거 증감을 보면, 우리 처음에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줬죠. 60년대, 70년대 은행에서 가게에다 돈 안 빌려줬어요. 그때는 아파트 담보대출도 없을 때야. 아파트가 몇 채 되지도 않는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었잖아요. 그런데 기업에는 신용 엄청나게 빌려줬어요. 파란색이 기업이거든요. 기업에 부채 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쭉 늘어가지고 85년 기준으로 하면요, 80%예요. 80%. 그 다음에 좀 줄었다가 다시 쫙 늘었는데, 여기가 100%거든요. 100%를 넘겨요. IMF 직전에 95년도 6년도에.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그전에는 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랬는데, 이제 단자사나 종금사에서 단기자금을 융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단 공짜라면, 그러니까 꽁으로 빌려준다 그러면 신났다고 해서 엄청 빌린 거지. 나중에 그게 한꺼번에 회수가 되니까 IMF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100%가 나와서 113%까지 갔었네. 113%까지 갔다가 IMF를 맞으면서 줄어가지고 73%까지 줄었어. 73%까지. 엄청 줄었죠. 근데 이 당시에 가계는 49%밖에 안 됐어요. GDP 대비. 그 대신 IMF를 실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압 들어오고 이러니까는 이제 부채 비중이 줄었지. 강제 상환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계가 잘못한 게 아니고, 기업이 120% 가까운 부채 비율이 되면서 단기 자금의 회수 현상이 벌어져서 IMF가 온 거거든요. 결국 외환이, 그러니까 일본계 자금이 달러를 다 빼가 버리니까, 기업들이 다 부도가 난 거 아니에요, 다. 작전이었든지 어떤지 결과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업 부채는 계속해서 줄어가지고 73%까지 줄고, 가계 부채는 45%까지 줄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늘어. 왜냐면 이제는 은행에서, 기업에서는 계속 회수를 하면서,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한테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대마진 먹으려면. 그때 생각한 게, 그때 늘어난 게 가계 대출이에요. 가계 대출. 왜? 담보가 있거든. 아파트 담보 대출 같은 거.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대출을 다 회수를 하면서 가계에다가 담보 대출을 쫙 빌려준 거예요. 그래갖고 한때 63%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좀 줄어. 이게 언제예요? 카드 사태로 기업 신용은 계속 줄고 있었고, 카드 사태로 LG 카드 막 날라갔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럼 외환카드, LG 카드. 그 카드 사태로 일시적으로 좀 줄었다가 59%까지 줄었다가 그다음부터 쭉 늘어요. 쭉 느는데, 이제 가게도 10년 넘게 이제 이게 축소가 됐다가 한 7, 8년 이제 줄다가 6년부터 이제 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100%는 안 넘겨. 계속 아마 정부에서 관리를 했을 것 같아, 이거. 너희들 100% 넘기면 안 된다. 너무 많어. 줄여. 또 줄였다가 다시 또 끼역끼역 늘다가 하면 야, 줄여. 그럼 또 줄이고. 그 다음에 또 끼역끼역 하다가 이번에는 100%를 여기서 확 넘겼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 여파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부터 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들이 법인사업자 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갖고 아파트를 막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기업 신용이거든요. 기업 대출, 기업 신용. 은행에서 다 80%씩 대출 받아서 아파트 샀을 거 아니에요. 막 5채, 10채 사갖고 막 쟁여놨지. 그러니까 매물 감소 현상이 돼갖고 아파트는 더 올랐죠. 아마 그 영향으로 기업 부채 비율이 110 몇 프로까지 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113%까지 갔네. 113%. 지금 최종적인 거, 이게 지난 2분기까지예요. 2분기.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계속 늘다가 2019년부터 갑자기 증가하죠. 이때가 패닉바이 연끌 그 시대란 말이야. 이때가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 값이 폭등하니까는 대출 받아서 사고, 또 전세값도 오르니까 또 전세 대출도 받고 하니까 늘었다고. 그래서 107%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두 개 합친 게 119%예요. 119%.
아니야, 219%. 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가계부채 107%, 기업신용 113%, 합친 민간신용은 GDP 대비 219%까지 늘었어요. 근데 210% 넘었을 때 해외에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 당시에 제가 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었죠. 91년 일본, 여기도 210% 넘겨가지고 잃어버린 20년. 그다음에 2006년에 스페인, 여기도 잃어버린 20년. 근데 일본과 스페인은 가계부채가 많지 않았어요. 다 기업부채였어요. 근데 지금의 우리는 가계부채, 기업부채 둘 다 공이 많어. 쌍으로 놀아, 쌍으로. 자, 그러면은 4개월 전에 했던 내용을 빠르게 제가 리바이벌 한번 할게요. 일단 요거는 여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를 들면요, 요거는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가 상투예요. 올해가 상투. 내년부터 계속 인구는 줄는 거랑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은 우리는 서울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 쫙 올라요.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은 가계부채예요. 가계부채, 가계신용. 그 다음에 분홍색은 기업신용. 이렇게 늘어고 지금은 둘 다 같이 100% 넘었어요. 요 두 개를 합친 게 민간신용이겠죠. 정부신용 뺀 거. 이렇게 해갖고 지금 210% 넘겼어요. 자. 죄송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자, 30. 커피라도 마셔야겠네요. 물이 없어갖고 지금. 자, 1번부터 예를 들게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일본이 상투 칠 때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될 때의 그때의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네 나라는 공이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상투 치고 꺾이는 전후에 아파트 상투 쳤어요. 총 인구가 아니에요. 생산 가능 인구예요. 보면은 일본이 생산 가능 인구는 92년도에 상투를 쳐요. 근데 이때 가계 신용이 쫙 늘어요. 일본도 60년대 70년대에는 가게에다 대출을 많이 안 해줬어요. 주로 기업에다 해줬죠. 기업이 돈 잘 벌고 확실하니까. 가게는 담보도 없이 어떻게 신용으로 빌려줘요. 기업은 뭐 정부 정책도 그렇고 대출을 장려할 때고 또 워낙 그 마진율 높은 장사 잘 되고 수출 잘 되고 할 때니까. 그래서 얘네는 100% 이렇게 하다가 이제 85년, 81년 중반 정도 여기서부터 이제 쫙 오르다가 가계부채, 그러니까 기업부채 140% 정도 됐을 때 민간은 69%였어요. 70%.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게 211%야. 211%. 그때 아파트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상투를 쳐요. 그 다음에 빠져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택 가격이 빠지자마자 꼭지 쳤다고 그래서 그날 돈 갚아 이래요? 안 그러죠? 한 1년 또는 2년 이렇게 아파트가 10%에서 15% 20% 이렇게 하락하면 그때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좀 약간 줄이고 또는 만기돼서 상환되는 거를 연장 안 해주고 아니면 당신 집값 얼마 떨어졌으니까 몇 프로 정도 상환하시오라고 이제 통지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좀씩 더 늘어요. 한 1, 2년 더 늘어. 과거에 보니까. 가게는 안 늘었는데 오히려 줄는데 기업은 늘었어. 어쨌든 이게 111%에서 한 2년 정도 117%까지 늘었어. 늘던 건 늘어요. 근데 아파트가 폭락을 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해. 그러니까 막 경매가 나가. 경매가. 그러니까 가계부채는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줄진 않아. 그냥 옆으로 기어. 근데 기업부채가 폭락을 하네. 이렇게. 왜? 부동산 폭락하면서 은행에서 다 차압 들어오고 상한 들어오고 경매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된 게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자, 구조를 잘 보세요. 세 가지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그 비중이 줄더라. 상투 치고 줄더라. 그 다음에 가계부채, 기업부채 합쳐서 민간부채가 210%를 넘더라. 그럴 때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엄청 올랐더라. 그러면서 상투를 치더라. 자, 요 세 가지 메커니즘 잘 아세요. 생산 가능 인구, 주택 가격, 부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아니면 일본의 91년으로부터 15년 후인 2006년도 전후 7년 2006년 요때. 자, 미국의 서프라임이 근원지였지만 타격이 정말 컸던 거는 스페인이었어요. 스페인도 2006년도 7년도 2007년도라고 나오네. 2007년도 8월달이라고 나오네요. 이때
2007년도에 생산가능률가 상투치고 이제 살짝 빠지려고 그래. 근데 그때 가계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얘네도 가계부채가 이 정도 가갖고 81%야 81%. 근데 기업부채가 126%야. 그래서 두 개를 합치니까 207%야. 그래서 210%를 넘는 순간 주택가격이 폭락을 하네요. 초록색. 그런데 부채는 계속 늘어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딱 상투랑 부채 상투랑은 안 맞아요. 에어컨 상투랑 맞아요. 당연한 게 상투 쳐가지고 한 달, 두 달, 6개월 빠졌다고 해서 은행에 또 돈 갚아 이러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 빠져야지 야 이거 위험한데? 야 좀 회수해야겠는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한 시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게 약간 타임 레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상투 치고 꺾여도 한 1, 2년 동안은 부채가 늘던 부채는 계속 늘더라. 그러면서 그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미국이 폭락하고 이러니까 이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또 쫙 줄어요. 이게 그래서 150% 밑으로 내려와. 이게 부채의 강제 축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서 부채를 갚은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매가 들어가갖고 10억짜리를 6억에 팔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5억은 회수해가지고 야 니 돈 5억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람은 5억 빚이 준 거죠. 강제 축소라고. 돈 벌어서 갚은 게 아니라 경매에 나가갖고 내 돈 5억에 부채가 5억 있었는데 그 6억에 팔아버려가지고 나 1억 주고 지가 5억을 가져가 버리는 거라고. 그게 이런 현상이에요. 자, 근데 특이한 거는 미국은 스페인이랑 일본이랑 달랐어요. 자, 위에 볼게요. 똑같은 거는 생산가능 인구 주는 건 똑같아요. 희한해요, 이거는. 내가 또 그런 나라만 골랐는지 모르겠다. 근데 비교할 수 있는 게 당장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일본을 비교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필리핀이랑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은 우리보다 더 늦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를 지금 벤치마킹 하려는 거니까 당연히 그 일본을 하고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는 당연히 캐나다를 할까요? 미국을 할까요? 미국을 해야지.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 그 독일 이런 나라 중에 스페인이 우리랑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축구도 비슷하고 성질머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고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검증을 해봤는데 주택가격이랑 우리 주택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스페인이랑 우리랑 거의 겹쳐요. 진짜로 희한하게 별로 시차도 다르지가 않아. 나중에 한번 비교한 거 보세요. 나중에. 자, 일단 미국이 이랬고, 자 여기서 미국은 그러니까 기업 부채는 별로 안 많았어. 상투 칠 때 2006년도 이 정도에 기업 부채는 62%야. 거꾸로. 일본과 스페인은 가계 부채는 적은데 기업 부채가 많았죠. 근데 미국은 가계 부채가 93%에서 99%까지 갔어. 그래갖고 상투 칠 때 보니까 156%야. 다행히 기업에는 부채가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 빅쇼트나 이런 영화 보거나 서프라임 그 과거 얘기 보면은 다 개인의 그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줘갖고 문제가 된 거지 기업에다가 막 대출해줘갖고 문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과 스페인은 기업이 부채가 많아가지고 파산을 한 거고 미국은 개인이 부실화가 돼가지고 파산을 한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강제 축소 현상 이렇게 나중에 는 건 이거 코로나 때문에 는 거예요. 부채 는 거. 어쨌든 희한한 거는 생산 가능 인구 상투치고 그 다음에 그 부채가 뭐 합쳐서 210%를 넘든 아니면 민간 신용이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00%가 되든 우리부터 훨씬 많았어요. 이때 우리가 이때 한 50% 60%밖에 안 됐어요. 이때 희한하죠? 비슷하죠? 자, 우리나라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4개월 전에 영상 올릴 때는 놀랐던 게 뭐냐면 그전에는 가계부채만 갖고 따졌거든요. 기업부채는 생각지도 안 했어. 이상하다 하고 잘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기업부채 넣어갖고 포함해갖고 민간부채를 딱 하니까 210% 넘으면은 여지없이 상투를 치더라. 자, 우리나라 볼게요. 지금이에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 올해 상투 쳐요. 내년부터 꺾여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가계부채 계속 늘어갖고 100% 넘었어요. 그 다음에 기업부채도 100% 넘겼어요. 합치니까 지금 219%예요. 219%예요. 여기서 서울 아파트가 꺾이면 부채는 늘 건 계속 늘어. 내가 볼 때는 한 30%까지 갈 것 같아. 왜? 한 1, 2년은 더 늘더라니까. 늘든 건 늘어. 왜냐면 얘가 한 5%, 10% 이상 빠져야지 이제 상환 독촉이 돈다고 아니면 대출 연장을 안 해주거나. 그러니까 아파트가 꺾였다고 해서 부채가 딱 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 보니까 1, 2년 이상의 그 시차가 생기더라. 그리고 나중에 경매 들어가고 차압 들어오고 이러면서 부채 축소 현상이 생겨요.
왜? 그 아까 얘기했듯이 10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6억에 팔아가지고 은행이 5억 지돈 가져가고 남은 1억 준다고. 근데 야, 내 돈 원래 5억이었는데 내 5억에다 은행에다 5억 빌려가지고 10억짜리 샀는데 왜 너 5억 가져가고 난 1억밖에 안 줘? 이렇게 꼴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끌한 패닉바잉한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산 사람들 50%만 자기 돈인가요? 제가 볼 땐 60%, 70%, 80%까지도 가요. 거기다가 전세 자금, 전세 끼고 한 갭 투자도 결국은 자기 돈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것도 안 잡히는 부채 아니에요. 그 서영수 이사, 키움의 서영수 이사 얘기로는 뭐 한 300% 될 거라는 것 같던데. 뭐 전문가니까는 맞겠죠. 저도 뭐 전세금 뭐 임대보증금 이런 것까지 난 계산을 안 해봤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 좀 배울 만한데 통계를 어떻게 자료를 구하려나 모르겠네. 아, 여기서 번외 옛날에도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인구 통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뭐 인구 감소해갖고 일본 걸난다 그러더니 웃기지만 그 당시에 아파트 더 올랐어. 처음에 빠지는 척 하다가 2013년부터 떴어. 그때 2010년도, 11년도, 13년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보 된 줄 알아?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자, 볼게요. 여기서 그 당시에 10년 전, 10년 전에 그 인구 일본 따라서 인구 축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망한다. 생산 가능 인구 줄면서 아파트가 폭락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데이터가 요거예요. 요거.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이걸 보면서 우리 아파트가 그 당시에 2006년도 11월 달 꼭지 찍고서 서프라임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이명박 대통령 때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는 거야. 근데 이거는 추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후까지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 미리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일본처럼 일본이 20년 빠졌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20년 동안 빠진다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가다 말고 8년 빠지고 나서 2013년부터 돌아서 갖고 15년, 16년 막 올라가네. 그래갖고 완전히 이건 용도 폐기됐죠. 그래갖고 인구 통계학만 얘기 나오면은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웃어요. 근데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근데 지금 생산 가능 인구 통계를 가보면요, 이게 맞아요. 제가 지금 한 거. 이거는 제가 작년에 통계청에서 취합한 거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나와요. 앞으로 이게 2060년까지 나와. 2060년까지 인구 추계니까 미래 인구 다 나오잖아요. 지금 뭐 가입 연령이 어떻게 몇 명이고 뭐 출생률이 몇이고 하면은 앞으로 인구가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는 틀리고 얘는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게 맞는 거지. 여러분들 2020년도 21년도 이거는 추계가 아니죠. 그냥 통계죠. 통계. 조사 통계잖아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 30년 후, 2050년, 2060년 이런 거는 추계라고요. 미루어 짐작하는 거. 추측해서 통계를 내는 거. 추계.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뭐냐?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그 10년 전, 15년 전에는요,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여기서 뭐 생산 가능 이거 어쩌고저쩌고 한 거라고.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걸 직접 조사를 해갖고 이거를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 제가 여기 들어가 봤거든. OECD에 들어가 갖고요, 딱 보세요. 2050년까지 성별, 섹스와 5-year age group. 그러니까 15세 그러니까 15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5세 단위로 이렇게 쪼개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5세에서 60세 뭐 이렇게 55세 이렇게 생산 가능 거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46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1950년부터 1911년 또는 12년까지는 히스토리컬 데이터다. 그러니까 실제 조사한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밑에 그리고 2012년 또는 13년 이후는 프로젝션. 이게 추계치예요. 추계치. 미루어 짐작한 거. 근데요, 이게 2016년. 여기 있네. 2016년 여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2016년. 2016년에 마지막 업데이트 됐어요.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실제 데이터고요. 그 이후에는 추계치인데 그것도 2016년까지 하다 말았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봤던 요 데이터 있죠? 요 데이터. 지금 통계청에서 OECD에 가서요. 이거 다운받으면 제가 거기서 다운받은 거거든요. 다운받은 거 이거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나라 게 잘못된 거라고. 통계청에서 지금 가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005년도 6년 한 5년도에 2002년도에 상투 치고 서서히 하다가 2007년도 8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OECD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 가능 인구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20년 된다고 막 그랬다가 바보가 됐다고. 근데 지금은 맞는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인구 통계하기. 이유를 알겠죠? 잘못된 OECD 통계는 그때는 틀렸어. 근데 지금은 추계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데이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프로젝션이 아니야. 추계치가 아니야. 지금은 2021년이 꼭지고 내년부터 주는 거는, 이거는 프로젝션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데이터도 그 네이버 카페에다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확대해서 보세요. 지금 저랑 같이 차트가 좀 복잡해요. 자, 일본이 어떻게 됐나 볼게요. 자, 일본이, 아이고, 네, 1991년 1월달, 그러니까 4월달에 우리나라가 상투 쳤고요. 일본은 2월달에 상투 쳤어요. 일본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쫙 오르다가 우리보다 오랫동안 오른 다음에 빠지는데 우리보다 천천히 빠져요. 이거 실질지수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같은 때 상투를 친 다음에 급하게 빠져요. 급하게. 빨간색이 서울이에요. 그러다가 IMF를 얻어맞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 일본이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는 거꾸로 간다니까, 이렇게. 근데 잘 보시면요, 87년 저점을 깼죠. 그래서 98년 IMF 때 저점이 서울 아파트 전체적으로는요 30년 전에 아파트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실질지수가. 그 사이에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고 금리 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아파트가 10억짜리가 내년에도 1년 있다가도 10억이다 그러면 본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매달 이자가 나갔을 거예요. 이자. 거기다가 뭐 보유세, 보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하여튼 집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게 결국은 아파트 값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실질지수란 얘기예요. 일본과 비교한 거 요 차트 있었고요. 결국은 지금 어쨌든 87년부터 시작된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카운팅한, 우리나라를 조사한 연구한 결과 35년 동안의 상승이 마감하고 올해를 고점으로 해서 8년 정도 하락할 것이다. 근데 저는 2014년도, 16년도 요 정도 계산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안 깨는 거로 나와요. 왜냐면 이건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니까 되게 센 놈들이야. 그러니까 안 깨. 근데 형사본부정책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 나온 거 있죠. 2015년 걸 깬다는 얘기는 이걸 깬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9년, 10년 정도 후에는 2000년대 초반 가격으로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예요.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심층 자료 30명이서 1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917페이지짜리 연구를 보고서를 냈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 못하면 2015년 가격도 못 지킬 것이다. 그러면 대처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2015년 깨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깨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니까 센 거고, KB나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전체를 한 뭐 나홀로 아파트까지 다 포함한 그런 아파트들은 약하단 말이에요. 세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또 대출도 많어. 여러분들 40억짜리, 50억짜리 요즘에 뭐 어쩌다가 신고가 나오는 것들, 그건 대출도 안 돼요. 그냥 현금 갖고 지들끼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 불경기가 오고 어쨌다 그래서 뭐 금리 올랐다 그래서 안 팔어. 못 팔어. 팔 필요도 없어. 근데 5억짜리, 3억짜리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고 이러면. 자, 요까지 오늘 이게 아시아경제가 아니라 매일경제였는데, G20이 가계비 줄이는데 한국만 나홀로 늘어 210% 넘긴 일본, 스페인 꼴 난다. 이제 이 제목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제가 차트 보고 설명드렸으니까. 원제목은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매일경제예요. G20이 가계비 줄이는데 한국만 나홀로 늘어. 네. 그러니까 210%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제가 재미있게 표현했죠. 엘리엇 준칙, 민간신용 210% 대폭망의 길 해갖고 210%에서 220% 그 사이에서 일본과 스페인이 파국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도 딱 그렇게 파국 맞기 딱 좋은 날씨예요. 가계부채, 민간부채가 동시에 다 그렇고, 이자 이제 금리 올라가기 시작하고, 아파트값도 많이 오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진 않죠. 뭐랄까, 코로나 이후로 좀 정체된 것 같아요. 근데 느는 게 좀 줄었어. 이렇게 둔화돼서 둔화. 자, 요까지 오늘 제가 방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자료였죠. 보기 드문 자료였죠. 이거 4개월 전에 올렸는데 제가 엄청나게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그 중에 제일 뷰가 클릭수가 제일 높고 지금도 댓글이 계속 달려요. 놀라운 발견했다고. 그리고 그때는 좀 약간 재밌게 까불까불 개그하면서 했는데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여러분들께 감사 표현을 드립니다. 자,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화요일인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엘리엇 뒤통수 인사 하더라도 양해 바라고 저는 음악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그 다음에 주위에 홍보 좀 해주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번 영상부터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